자, 그러면 이제 신라, 이제 그 통일신라 부분을 이제 볼게요. 합격서의 필기 노트부터 할게요. 제가 아까 이제 한국 통능부터 했는데 일단 이거 하고 전반적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한국사 통능으로요. 자, 보면 그 시대 구분에서 이제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자,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보죠. 자, 상대는 무려한계 직계가 이제 장악을 했고요. 신문학 때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김홍도의 모반 사건, 경주 오소경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부 진고들이 숙청을 했고,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이나 구서당 10정 같은 것들이 만들었죠. 자, 수도를 달구별로 이동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학이 설립되고 관료조를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료조는 이제 설립됐다고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됐다. 그래서 관료조이 먼저 지급한 다음에 노급이 폐지됐다. 그 다음에 성도강 때는 정전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경동학 때는 노급이 부활되고 불국사가 건립되고 하나정책을 실시했다. 자, 하대 때는 왕위 쟁탈 활동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대 20년,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김현창이 난이 났죠. 네, 그래서 공주 도둑이었던 김현창이 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반란으로서 원종 예논의 난이 났고요. 지방 호족 같은 것들이 신라 말기 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장보고라는 사람이 청해진에 완도를 설치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해 두시고요. 자, 바대사는 보면 대중이 이제 바대를 세우고 나서 그 당에 어떤 대항을 했고, 바대가 이제 고구려의 계승진구가 있어요. 요거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한국사 능력검 중에 많이 나온 게 무항과 문항의 업적 비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당과 대결을 했고, 그래서 흑수 말갈이 당과 연결 시도하니까 장문을 파견해서 상동을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응 흑무 같은 문항은 당과 친선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신라들 개설하고, 그 다음에 삼성육부제와 뭐 이런 것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동문산에 중경 옮겼다가, 중경에서 상경 옮겼다가, 또 동경 옮기고요. 자, 성황 때 동경에서 상경 옮기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발해의 수도가 되죠. 선왕 때는 해동성국이라는 칭을 얻었고, 오경 15부 62조라는 어떤 지방 조직을 이제 정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대가 권한한테 망한 후에 전한국이 이제 그 당시 대표적으로 발해 계승국가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거기 발해사 연구에서 좀 보면 이승우의 제왕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최초로 그다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유독공의 발해구조 남북국의 이제 개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당과 신라의 경쟁과 당을 둘러싼 신라 발해의 경쟁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죠? 쟁장 사건. 예문에 나왔던 것이 등재 서열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쟁자 사건은 발해 사신이 신라의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는 것을 요청했다 거절된 사건이고요. 자, 등재 서열 사건은 빈곤가의 발해 합격자 성적을 올려달라고 했다 거절된 사건이야. 요거 좀 외워두시고, 자, 남북국의 통치체제 해볼게요. 자, 통일신라는 중앙에 집사부가 있었죠. 그 장관이 시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화부는 14부가 이제 설치됐다. 그래서 있고 사정부가 설치됐고 뭐 국학 설립. 지방에는 구주 오소경. 구주에는 도독을 파견하고 오소경은 이제 사신을 파견했는데, 자, 고구려 백제 가야 지역에 설치됐어요. 오소경이. 그리고 이제 목적은 수도 편제성을 보완하고, 왜냐하면 금성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군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민 통제, 신라 문화 보급 이런 것도 있고, 외사정이나 이제 을 파견하고 상수제도 실시해서
지방세력을 견제했다. 그 다음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한과 부곡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수행정구역 한과 부곡은 고려시대만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통일신라 시대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소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죠. 자, 군사적으로 보면 구서당과 십정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게 구서당이 민족융합정책을 반영해서 신라 고구려 그런 것들 백제 등등 보덕국 등등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인 군대로 만들었다. 자, 반에는 중앙에 삼성육부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는 모방했지만 독자적 운영했죠. 그래서 정당성 중심의 이제 운영 체제였고 이원적 운영이었고 명칭도 6.25 사상이 반영됐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삼성육부제도 내용이 있고요. 선왕 때 이제 5경 15부 62조가 이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군 12가 있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은 이제 보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요걸 같이 발표했었고 어차피 사회사 부분을 이제 경제사 부분을 넘어갈게요. 경제사 부분을. 41페이지 펴보세요. 경제사. 자, 삼국의 이제 고대 경제사를 이제 볼게요. 자, 삼국은 경제정책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조세, 공물역 이런 것들 거뒀고 농민생활 안정책을 깼다. 그래서 농업생활 증대책으로 철제 농기구를 보급해서 우경을 장려했고 항우지 개간 견자, 경작지 확대, 저수지 축조수지 가뭄에 대처했다. 요거 좀 파악을 했어요. 왜 파악을 하냐면 예전 기출문에 나왔어. 그다음 교육정책을 해서 고구청 때 진대법을 이제 실시를 했죠. 을파서에 건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은 이제 소중왕 때 시장이 형성되고 지중왕 때 동시정은 이제 설치하고요. 경제상으로서 이제 노국과 그 시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민정문서거든요. 예. 그래서 민정문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했고 국가재정 확보 목적으로 작성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는데 연수유답, 내시형답, 촌주유답, 간모답, 마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연수유답이 예전에 나왔죠. 이게 뭘까요? 소유권이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민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내시형답은 중앙장관에게 지급됐던 노급이나 관료존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 촌주유답은 촌주에게 지급된 거고 간모답은 간청소유 토지고요. 마전은 이제 총민들이 이제 말을 심기 위해서 만든 공유 토지다. 공동 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장보고의 활동이죠.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만도에 천해진을 설치하고 상둥만도에 법화원을 건립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상동반도 양쯔강화도에 신라방, 신라촌, 신라간, 신라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경제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면 발해는 대당 무역이 되게 활발했고 상동반도에 덩조에 발해관이 설치됐고 서경 압록부가 중심으로 이제 발달이 됐다. 그 다음에 오도라는 게 있어. 오도. 예. 그래서 발해 오도는 그 압록도가 있고 일본도가 있고 신라도가 있고 거기에 거란도와 여주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압록도는 이제 서경을 중심해서 있었고 대일무역은 일본도를 통해서 했고요. 신라는 신라도를 통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회사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회사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사회사는
자, 50페이지 고대 사회사 보면, 자, 신분제도에서 부유에서 이제 보면, 이 부유하고 초기 고구조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배층이 가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가라는 세력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가와 대가는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는, 뭘 의미하죠? 부족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칸을 이제 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에서 지배층 귀족인 그 오부 귀족과 고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여겨보면 도둑질하기에는 일책 12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혼인제로서는 형사치수제, 서욱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형사치수제 예를 든 게 뭐냐면, 고우충왕이 죽자 왕호후 씨가 둘째 동생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연호하고 결혼했어. 연호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산상왕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여기 뭐 지배층이 혼인풍습이라는 건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그 요걸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한 것 같은데, 이건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형사치수제와 소극제는 지배층의 혼인풍습이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 평민들이나 이제 지배층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혼인풍습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 백제는 왕족은 뭐죠? 부여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부여에서 직접 내려왔던 증거로서 부여시가 왕족이기 때문에 그걸 드죠.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시라고 해요. 근데 중국이 왜 여시라고 하냐면 예전에 얘기했지만 중국은 외자를 쓰죠. 외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복성을 써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걸 줄이기 때문에 여시라고 한 거야. 근데 실제는 부여시예요. 예. 그 다음에 팔성귀족이 있죠. 그 진, 해, 사, 연, 협, 국, 백, 목. 뭐 애우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진시와 해시는 좀 애워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 한성 시대부터 왕귀족이 역할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하베키가 있었죠. 그래서 상대 등이 이제 거기를 주도를 했고 그 기능은 집단 간의 어떤 부정 방지와 결속 강화, 그 다음에 왕권의 견제 목적, 국왕과 귀족의 어떤 권력 조절 이런 등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왕직이나 폐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게 진지왕이 폐위시킨 결정한 것이 하베키에서 결정했죠. 자, 그 하랑도는 그 진흥왕 때 만들어졌고 이제 하랑과 그 다음에 낭도로 구성되는데 하랑은 대부분 진골이었다. 그래서 이들 하랑과 낭도가 서로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을 완화했고 그 다음에 하랑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세소고개죠. 네, 세소고개. 그 다음에 골품제 같은 게 이제 보면 연맹왕국에서 이제 중앙 집권하는 과정에선 각 부족장들의 세력 범위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제도화된 거 골품제죠. 자, 이 골품에 일단 들어가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경주. 네. 경주 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골품제에 속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 노인이라고 해요. 노인. 골품제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국인이라고 하죠. 요때 국자는 보통 우리가 나라 국자로 이제 보지만 이때 나라 국자가 아니라 여기는 국인하면 도성에 사는 사람, 지배층을 의미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왕건이라든지 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어디에 속하요? 국인이야, 노인이야? 이는 노인이야. 골품제에 속하지도 않았어.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대개 이제 골품제는 그 두품과 골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자, 그 왕경을 대상으로 했고 가옥의 구묘와 장식물, 복색, 수혜 이런 것들 등 신라인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했죠. 그래서 육두품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육두품을 이제 최치원이 뭐라고 불렸냐면 등남. 네,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육두품을 등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부셈에서는 이렇게 등남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10세기 때 그 당시 육두품의 상승 계층과 진골이 그 하락한 계층들이 만든 중간 저점인 계층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뿌셈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뿌셈을 보라고 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너무 그 학기의 위견하고 좀 동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일단 이 등남은 이제 그 대족장 출신이었지만 왕이 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육관 등의 아창까지만 승진이 가능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골품제 한도 내에서는 승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17관 등제 안에서는 일단 진고는 여기까지 대하천까지 다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육두품은 아천만 올라갈 수 있죠. 대하천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두품은 대남아 그 다음에 사두품은 대사.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중의제를 했어.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처음에 중의는 오두품에 걸렸다가 육두품이 생기니까 육두품에 이제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등급은 그대로 하지만 대우는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의제를 실시해서 어떤 이제 뭐냐면 골품제도 내에 한계를 보완을 목적했고 또 불만을 무마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최근에 뭐 수석교사제인가? 그것도 전 중위제 1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직사에. 그래서 교사나 타이틀은 가지고 있죠. 근데 대우는 교감 정도, 교장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은 교사지만 약간 대우는 관리자 대우 정도 해주는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이제 골품에 불만이 제일 많은 집단이죠. 그럼 다른 집단도 골품에 불만이 없을까요? 물론 많겠죠. 근데 이들은 어차피 잃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대를 안 걸잖아. 근데 육두품은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얘네들 그 골품제 기득권자지만 누구한테 또 소외당했어. 진골기층에게 소외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중증한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 많아요.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승려가 대표적으로 원우가 있고 도당유학설 최치원 요분이 있고 그래서 중대 때는 주로 행정실무나 국왕의 어떤 정치 조언자 그런 역할을 했고 하대 때는 이제 진골 탄압을 하면서 뭐냐면 반신라 호족들과 결탁을 하죠. 야 그래서 이제 있고 통일신라 때 이제 또 다음 때 넘어가면 통일신라의 중대 때는 전제왕권이 강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귀족 세력이 이제 대규모로 수청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김웅대 모반 사건이죠. 신문왕 때. 그래서 이제 신문왕 때 1년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웅들이 모반을 일으켰는데 김훈들만 이제 제거당한 게 아니라 그와 연관돼서 많은 진골 귀족들이 수청을 당해.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상대등 세력이 약화되고 집사부의 시정 세력이 올라갔다. 육두품이 국왕을 보좌하고 행정신문을 했고요. 하대 때는 전제왕권이 약화되죠. 귀족들이 농장 확대하고 정권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빈농들이 대규모 몰락하고 육두품이 반신라 호족과 결탁하고요. 그 다음 지방에 누가 등장하죠? 호족 세력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호족 세력들은 사병을 가지고 있고 농장과 사상적으로는 성종과 풍수지서가 연결됐다. 자, 그 다음에 하대 때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원종 예논의 난이에요. 진성여왕 때. 그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반란이다. 자, 그 다음 바대 같은 경우에는 자, 지배층은 고구려계,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대도 도당 유혹을 많이 가서 그래서 당나라에 어디 학교겠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빈공과죠. 빈공과. 그래서 빈공과에 응시해서 신라인과 수석을 다툼을 했는데 그게 유명한 등재 서열 사건이죠. 요번에 쟁장 사건 나왔지만 예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등재 서열 사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 일단 반에서 이 등재 서열 사건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수하고 오수할 때는 여기 초수 기준으로 언제가 나와 4, 5년 뒤에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신라에 뭐 이렇게 반란들이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성동왕 때 성동왕이 꼴깍꼴깍 하려니까 그때 이제 일어난 반란이 뭐죠? 비단 염종의 난이죠. 그리고 이제 신문왕 때 김웅도의 모반 사건이 있고 자 회공왕 때 보면 96 각간의 난이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 김지정의 난 때 회공왕이 죽었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뭘까요? 김원청의 난, 그의 아들이었던 김본문의 난. 이 두 개는 꼭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소왕 때 장보고의 난이라고 하는데 엄밀히만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장보고는 난을 익힌 건 아니야. 삼국사기는 그렇게 난을 익혔다고 돼 있지만 학자들 그렇게 안 믿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삼국사기 그대로 적어놨어요.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그 반란이 일어나서 영장을 방해해서 죽였다. 그게 이제 내용인데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거기에 보면 장보고가 너무 커지니까 진골귀족들이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껴서 염장을 파견해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계는 전자의 위기를 맞을까요? 후자의 위기를 맞을까요? 후자의 후자. 반란을 이겼던 건 그냥 삼국사의 기록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진압했던 그런 진골 쪽의 입장을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반란이나 진골이 견제 차원에서 얘를 죽였다는 거는 후대 학자들의 의견이야.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통론이 있거든요. 근데 왜 중학교 교과서는 그걸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그거에 했는데 그걸 또 시험 문제 낼 때 어떤 선생님, 되게 같이 있었던 선생님은 반란이라고 내더라고 그냥. 교과서에 그대로 있다고. 자, 진성여왕 때 원종 예논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적고조의 난 유명하죠? 붉은 바지에 입은 도적. 그 농민 반란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근대 시대 때 농민 반란들이 맨날 있었던 건 아니죠.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세 차례의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통일신라 말기. 그 대표적인 게 진성 예노의 난이죠. 두 번째 시기가 어딜까요? 농민 반란이 많이 나눴대. 고려 시기 때, 무신정명 시기 때 그 집중적으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그 조선 말기 때 세도 정치 시기 때 진주밀란 되게 요 시기에 집중돼서 일어났죠. 세 번에 거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 부분은 좀 더 있다가 이제 한국 통론 읽고 교과서 읽고 그 다음 하죠. 자, 한국 통론을 이제 보죠. 자, 한국사 통론은 이제 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게 몇 페이지야? 95페이지 펴보세요. 자, 고대 국가의 정치 구조와 사회 보면 자, 고대 국가의 사회 성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국왕을 정적으로 조직하던 지배체제였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왕경에는 중앙귀족과 병합된 족장 세력도 있었는데 이들이 간등 조직에 이제 있었다. 그래서 간등제도와 신분제도는 그 연맹왕국의 중앙집권 넘어가면서 각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 범위에 따라서 편제를 냈죠. 그러면서 이 간등제와 신분제가 생겼고 간등제와 신분제는 서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각자 보시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고구려 정치와 사회 보면 여기부터 좀 볼게요. 자, 고구려 내용을 보면 자, 고구려는 두 번째 단락 오구족 족장들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단 그 분에 있었던 오구족 족장이 중앙에 올라오면서 뭐가 된 거야? 귀족으로 전환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고위관직에 임명돼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세력이 강한 분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왕족인 계로부죠. 그래서 계로부 이제 그가 있고 이 밖에도 전 왕족이었던 소노부와 왕비족이었던 전로부가 있어. 예, 대인들. 그래서 이들이 그 계로부와 그 다음에 소노부, 전로부, 대인들을 뭐라고 칭호를 받았냐면 고추가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고추가. 그래서 이제 삼부 전통 대인들, 계로부, 소노부, 전로부 그 중에 뭐냐면 다 받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우두머리급 이놈들 고추가 원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그렇지만 이제 보통 학계 통서는 그렇게 보고 여기에서 이제 가라는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무슨 의미라고 했죠? 부족자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 고추가와 좀 비슷한 그 내용이 이제 신라에 뭐가 있죠? 갈무남 이런 것도 있죠. 자, 이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국왕과 귀족이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했다. 자, 고구려 간직제도를 이제 보면 간등 조직을 보면 자, 여기가 쭉 있어요.
근데 이 고구려 간등 조직이 삼국사기는 잘 안 나와 있고 되게 위서, 주서, 수서, 당서 등등 한원 이거 다 어디 사서야 지금? 중국 측 사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라는 17강대가 딱 떨어지잖아요. 이 삼국사기 딱 들으니까. 근데 여기는 중국 측 사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시대마다 뭐냐면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10개 간등 해가지고 있고 뭐 13간등, 12간등, 14간등. 그래서 뭐랄까 그때 시간마다 정비될 때마다 기록이 다르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죠. 여기. 자, 고구려 간등 조직을 보면 끝자리에 형과 사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형과 사자의 명칭을 중심으로 간등이 분화되었는데, 자, 여기 한원의 기록에 14간등에 태태형, 조이대형, 대형, 소형, 제형, 형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태태사자, 그 다음에 대사자, 바리사자, 상위사자 등 사자계열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형계열이 뭐고 사자계열의 의미가 뭐냐. 형계열은 뭐냐. 요즘 형자는 의미가 뭐냐면 형제 형자지만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지금도 그 깡패 세계에 보면 좀 힘이 큰 애가 뭐가 되는 거야? 큰 형이 되죠. 작은 애가 뭐냐면 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열은 형동생이라는 개념은 영장자, 가부장적 이런 세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족장 세력을 집권적인 왕권 아래에 좀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족적 기반을 가지고 편제한 거야. 그래서 좀 센 놈은 대형이라고 부르고 작은 놈 뭐죠? 소형이라고. 깡패도 마찬가지죠. 나이와 상관없이 좀 약간 큰 사람은 큰 형님, 그 다음에 좀 세력이 약간 힘이 없는 애들은 작은 형님 그런 식으로 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 좀 기억을 내서 종래의 족장 세력이 집권적 왕권 아래 통합 편제 과정에서 각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족적 기반을 개편된 거다. 사자라는 의미가 뭐냐? 사자는 순수하게 조부를 거둬내는 사람으로서 행정적 관리 출신이야. 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달러가 보면 자 고구려 중앙정치제도는 간부 및 간직명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것은 간등이 곧 간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간등과 간직이 동일하다. 자, 이거는 뭐와 이제 대비할 수 있냐면 조선하고 고려와 대비할 수 있죠. 고려는 간등과 대비될 수 있는 비슷한 개념이 뭐야? 간품이죠. 간품과 간직은 다르죠. 네, 간품과 간직은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간품은 등급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게 있죠. 지금 이제 그 뭐냐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하죠? 간품에 속해요. 고려와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는 간등에 속하죠. 근데 그 9급 공무원에서도 이제 뭐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그 직급이 있잖아. 직급은 어디에 속하죠? 간직에 속해요. 교사는 어디에 속할까요? 별정직에 속하죠. 별정직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전식으로 따지면 간품, 간등 정도 되고 근데 교사는 뭐가 되는 거죠? 간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간등과 간직이 미분화 상태였어. 그러니까 간등과 간직이 거의 대부분 일치했고 물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간직이 있었지만 그 간등과 간직이 꼭 뭐냐면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간등에 맞는 간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위만 결정해주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미분화 상태였다. 근데 간등과 간직이 분화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다? 완전하게 이제 제도적 분화는 고려 시대 때야. 그리고 조선에 넣어가면 간등에 맞는 간직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행수제를 뒀죠.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자기 간등에 맞는 간품에 맞는 간직이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고대 시대 때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우리 시대 따지면 별정지 공무원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사도 할 수 있고 뭐 소방원도 그 별정지 공무원이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거는 그 간등과 간직이 분화됐을까요? 분화되지 못했을까요?
분화 못됐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된다. 자, 다만, 대대도가 수상으로 국상을 총괄했다. 대대도는 외워두셔야겠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대대도. 대대도는, 대도가 이제, 그 귀족이 있어요. 귀족 계급의, 관료 출신의 관료 귀족도 있는데, 이걸 대도라고 부르거든요. 대도 중에 제일 높은 상, 대대도라고 하죠. 예. 그리고 대대도는 이제 기록에 보면, 그들이 선발할 때 왕이 선발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임명한 게 아니라, 지네끼리 싸우다가, 최종적인 승자가 그 왕궁의 문을 두드리면, 그 왕이 그걸 추인해 준 거죠. 왕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추인해 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대도가 이제 수상으로서 국사를 총괄했고 그는 귀족에 의해서 선출됐다 하니 귀족들의 합자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고대 국가는 왕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귀족들의 합자 정치가 이루어졌고 합자 정치라는 거는 뭘까요? 뭐 제가회의, 그 다음에 정상회의, 합의회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당시의 정치가 귀족 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오간 등인 조이두 대왕 이상만이 국가의 기밀 사무를 참여했고 장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귀족사의 신분의 구분이 있었고 최고 계층의 귀족들이 정치와 군사의 실권을 장악했다는 걸 나타난다. 고구려국에 망리지 또 대망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는 일품간에 비할 최고 간직으로서 정권과 군권을 함께 가진 전제 정치다. 그래서 영계소문과 그 아들들이 이제 대유 공유한 걸 볼 수 있다. 원래 망리지라는 간직은 그 어떤 특징이냐면 이거는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영계소문은 예전부터 조상대도 망리지 가문을 세습했어요. 근데 이제 영계소문 쿠데타 정권자니까 대대도는 보다는 망리지가 실권을 가지고 더 좋아. 군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망리지라는 이름으로 통치했고 그 아들 또한 그 대망리지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그 정부에 거쳐서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해서 중앙집권을 강화했는데 왕경은 고대국가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고구청왕 때 이미 부족적 정통을 가진 오부가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채제가 빨리 해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부로 나누고 지방에 욕사지라는 지방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에는 있다. 여기 대성이 있고 또 그 밑에 여성이 딸려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각 부에 뭐냐면 오늘날은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대성에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 정도 사람들이 작은 성에 머물면서 천령근지라고 또 하거나 도사로 불려졌다. 이렇게 보죠. 자, 그리고 여기 좀 특징은 뭐냐면 성중심이야. 그래서 지방 말단이라든지 하여튼 군 단위도 다 성중심이야. 그래서 성을 거점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재편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전시체제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군정과 민정이 일치됐고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역 행정 단위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중국식 군현제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기층 내부 조직을 보면 성중심으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리고 자, 하여튼 이것이 뒤에 이제 중국식으로 바뀌어 군이라고 칭하였다. 이들 욕살과 천령군지 같은 지방장관은 모두 중앙정부에 파견됐고 그 임무는 행정과 군사를 같이 겸했다. 왜냐? 고대 국가에서는 그 당시에는 전시 상태 삼국이 경쟁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의 지방제도가 중앙집권적 조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군사적과 행정이 일치됐다. 그렇지만 통일신라 이후부터 점점 어떻게 되죠? 그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군사권과 행정권이 분리되는데 조선시대도 오면서 이게 또 진간체제가 형성되면서 약간 이상하게 또 군사권하고 행정권이 일치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자, 수도는 평양성 위에 국내성 한성, 그래서 별도를 놓고 상경체제를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상경은 이제 정치, 문화적인 어떤 중심지 성격을 지녔고, 한편은 지방, 그런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주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몇 배로 보상한다? 그렇죠. 일책 12번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전사법이 나와요. 전사법. 전사법 어디 나오냐면 당양 적성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양 적성비는 신라 비문이잖아. 근데 이거 뭐 때문에 고구려 관련돼 있냐면 당양 지역이 원래 그 뭐냐면 고구려 예전의 영토였어요. 예, 접경 지역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양 적성비 안에 고구려 토지 제도인 전사법이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데, 자, 고구려 이른바 전사법으로부터 집단적인 공동 경작을 했던 모습이 나타나지만 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연농민 역시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래서 전사법에서는 공동 경작이 나타나는 모습이 일반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두 알 수 있는 개별 경작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전사법은 좀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조세제도가 쭉 나오는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인두세 위주였어요. 인두세. 이거는 고구려 외에도 백제 신라도 다 똑같아. 인두세 위주야. 인두세 뭐예요? 뭐냐면 숫자에 따라서 나눈 거죠. 제일 원시적인 세법이에요. 근데 왜 인두세 중심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 토지 생산이 낮기 때문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머리수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게 특히 성인 남자들 있죠. 성인 남자들 머리수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게 효율적이었어요. 이건 고구려, 신라, 그 다음에 백제 다 삼국 공통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통일신라 민족문서 보면 물론 토지도 나와요. 근데 토지는 주요 세목이 아니에요. 뭐가 주요 세목일까요? 남정네가 얼마나 맞느냐. 그래서 남정네가 맞죠? 정자가 그 정남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정남을 기준으로 해갖고 호의 등급도 나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두세가 기준이었어요.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토지가 주요 세금 형태였냐? 그거는 고려시대 중기 이후부터 이제 토지의 비옥도가 올라가면서 차이가 생기고 이때부터 이제 토지가 주요 세제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결부제의 의미도 원래는 절대 명적에서 이때부터 뭐가 다른 거죠? 생산량으로 바뀌게 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 텐데 하여튼 요거는 그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 공통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백제를 넘어갈게요. 백제. 백제는 왕족이 뭐라고 했죠? 부여시라고 했죠? 부여시. 그 외에도 8대성이라고 갖고 이제 여러 시들이 있는데 뭐 사시는 여기는 사비시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비시대 때 이제 사비시대 때 주도권을 장악했던 뭐냐면 시족이죠. 예. 그 다음에 연시, 협시, 해시, 진시, 국시, 목시, 백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정통적 귀족은 진시하고 해시예요. 이들이 한성시대부터 뭐냐면 왕비족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머지 6개 시족들을 신흥 세우고 양성을 한 거야. 왕권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눈여볼 그 시족들 보면 뭐가 있냐면 목시가 있죠. 목시. 그래서 목시에 보면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목록긍장가 일본성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나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웅진시대 때 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그래서 일본에 뭘로 나타나냐면 소가시라고 있어요. 소가시의 조상으로 뭐냐면 보고 있어요. 소가시는 백제 계통의 도레인이죠. 그래서 일본에 뭘 가지고 왔죠? 불교 같은 백제계 불교 이런 것들 백제의 유물이나 백제계 어떤 그 여러 가지 제도나 불교를 도입한 사람이야. 예, 도입한 집안이죠. 예, 그래서 소가시가 있고 그다음 백시는 그거는 동성왕 때 등용했던 그 웅진시대 토착 귀족들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백시의 수장이 백가가 있었거든요. 백가가 나중에 동성왕 때 내침을 받으니까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동성왕을 죽여버리죠. 예, 백가인이라고 하죠. 하여튼 이런 대성팔족이 있었어. 그래서 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주도했다는 거. 자, 이 가운데 한성시대부터 북방부터 유이민 계통의 진시와 해시가 왕비족이 되어 부여시와 함께 정치의 중심세를 이루다 남천 뒤에 웅진이나 사비시대 이후
토착세력이 나머지 성씨가 대두됐고 이들 귀족들은 귀족으로서 왕권과 연결된 귀족 정치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진시, 해시, 한성시대는 진시와 해시가 주도권을 잡았고 나머지 웅진시대 때는 새롭게 6대성 있죠? 진시와 해시를 제한 6대성. 근데 이 6대성도 처음에는 왕권과 결탁을 했어요. 근데 사비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의자왕 때는 아예 못 믿어.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나가죠? 부여시, 왕족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백제의 귀족 모습,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왕권과 연합해서 정치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정사회의에서 볼 수 있죠. 예, 그런 것. 그래서 정사회의는 귀족의 수장이었던 누가 주도를 할까요? 상장평이 주도해요. 상장평. 상장평. 자평주의 제일 높은 게 상장평이죠. 근데 이 상장평을 누가 실제로 뽑냐면 귀족들이 합의해서 뽑아요. 왕은 그냥 취임만 해줄 뿐이야. 그래서 상대등 대대로 그 다음에 상장평 등은 귀족의 수장이면서 왕이 뭐냐 뽑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뽑는다? 귀족들이 뽑는 거야. 귀족들이. 자, 그래도 있고 백제는 이제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백제가 지배 집단이 북쪽으로 내려와서 통찰적 기반이 미약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배 조직의 구성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백제는 그 한강유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과의 교육이 활발했죠. 그래서 중국의 발달된 정치 조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약 시험문이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겠죠. 백제가 삼국 가운데 먼저 정치 조직을 정비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그 백제가 지배 집단이 북쪽으로 내려와 통찰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중국과 교육을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발달된 정치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거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이왕 때 제정된 것이 육작평 16강등인데 여기 있죠. 네, 요 밑에. 근데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중국의 사서에 의하면 이 육자평 육자평 그 16강등이 그 삼국 고이왕 때는 거의 안 보여요. 게다가 사비시대, 웅진시대 때 보여. 그래서 학자들은 실제로는 사비시대 때 정비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삼국사기 기록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요거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간등제도 또한 우선 그 명칭이 한식은 중국식이죠. 중국식으로 돼 있고 잠옷 조직적인 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16강등의 그 보면 자평, 솔, 덕, 그 무명계열 이렇게 세 개로 볼 수가 있죠. 자평하고 솔계열, 덕계열, 무명계열. 그래서 이제 그때 자색, 비색, 청색 같은 공보리 구별되고요. 그 이러한 간품은 세 개 구분은 그 복색의 차이에서 그 당시 신분에 의해서 간등의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분제와 간등제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까 설명한 그 골품제와 간등제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기의 골품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간등이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신라가 되게 자세히 돼 있어. 근데 백제와 고구려가 그건 자세히 설명 못하는 게 뭐냐면 백제 고구려 그게 있어요.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뭐죠? 기록이 안 남아있어. 결정적으로. 그래서 신라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백제 고구려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백제 고구려 그게 없었다고 말하는 딱 어려워. 왜냐면 백제와 고구려는 왜 그런 기록들이 안 남아있냐면 그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 기록들이 신라와 중국 측에 비해서 많이 소실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때 남아있는 기록은 주로 무슨 기록이겠어요? 신라 쪽 기록이야. 그러니까 신라 쪽의 내용은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백제 고구려는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 쪽 사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일본서기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통로는 그 삼국사기 기록 외에도 일본서기나 그 다음 중국 사설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많아요. 예, 연구되고. 자,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여러 신분들이 간등조에 편입됐다.
그래서 중앙정치기금 육작평을 바탕으로 했고 6개 부도가 있어서 국무를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일간뿐 작평이 그 장관이 되었다. 후기는 더 복잡해서 육작평 외에도 12부, 외관 10부, 22부가 이제 지치되고요. 그 다음에 육작평은 그것이 중국의 육전제는 아니어도 모방했다고 볼 수 있고 22부 명칭도 주대를 뽐떠 육간이 이름이 사용된 걸 보아서 백제 중앙간제는 중국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자, 지방제도는 22담로에서 볼 수 있죠. 22담로. 담로제를 이제 전국적으로 문효왕 때 22담로를 설치해서 국왕의 자제 및 왕족을 보내어 다스리게 했던 미숙한 정치제도였으나 후기 때는 이제 뭐냐면 오부 오방제도가 확립됐죠. 오부 오방제도. 여기 오부 오방제도. 그래갖고 왕경을 오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상정, 상저, 중, 하, 후.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개념은 근대 들어와서 나온 거고, 예전에는 그 뭐냐면 전후, 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은 남쪽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후는 그 북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 동쪽은 여기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쪽은 하라고 하죠. 네. 그래갖고 전후 뭐냐면 상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그 남북 동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다음에 오부를 뒀고 그 오부가 이제 원래 부족제 위에 성립됐다가 행정구역으로 이제 변질된 것과 달리 고구려는 방위 명칭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백제는 고구려 신라보다 부체제가 뭐냐 좀 약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그 구역 한국소통론에도 잘못된 게 족족 기반이 계속 나오는데 족족 기반이 아니에요. 부라는 명칭은 족족 기반이 아니라 정치 단위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부족제를 기반으로 해 족족 기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부채제는 정치 단위로 바뀌어요. 이 부라는 개념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좀 건초도 파악을 해두시고 자, 각 부에는 500명의 군사를 뒀고 부 안에는 또 5개로 나왔어요. 이걸 항이라고 하죠. 부항 체제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서울이 지금 구 있죠. 중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렇게 이 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무슨 동은 항에 해당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전국 5방을 뒀는데 각 방마다 방성을 뒀죠. 그리고 이제 전국을 중방, 동방, 남방, 서방, 북방을 구분하고 방성 오늘날은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게 수원 거기에는 달술로 임명해서 방령은 대개 이제 그 달술로서 임명된 방령은 700명에서 1200명 군대를 통솔하고요. 그 다음에 방 안에는 궁을 뒀어. 그래서 군을 둬서 이제 큰 방에 10군, 작은 방에 6에서 7군을 뒀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9년제로 정비됐다 보시면 돼요. 예, 5방 그 체제 안에 했지만 그 안에는 9년제와 같이 정복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각 9년의 독설로 임명해서 현장 3일 했다. 그래갖고 방이 있고 그 밑에 하부 단위로서 뭘 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군을 뒀다. 그래서 중국식 9년제도를 정복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최고 하위 단위는 뭐죠? 성이 있어. 성. 네. 왜냐하면 성이라고 있는 거는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뭐냐면 방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군사 순대 이거 500명, 700명, 1200명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통치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상비군이에요, 상비군. 예. 그러니까 군대를 뭐냐면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요. 재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500명 정도는 각 부에 중앙에서 500, 2,500명이죠? 2,500명은 중앙을 지키는 상비군이야.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700에서 1,200명은 이것도 상비군이야. 근데 전쟁이 나면 동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상비군 수라고 보시면 돼요. 상비군 수. 자, 그래도 있고, 자, 이와 같이 이제 백제는 왕정과 지방을 군사적 행정조직으로 편찬했다. 이거는 뭐, 군사적 행정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신라나 백제나 똑같죠? 네, 이거는 똑같은 거고. 자,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뒷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신라 정치 이제 사회를 좀 볼게요. 자, 신라의 간등 제도는 6세기 초 버프왕 때 17간등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 대개 보면 간등의 명치에 찬사지가 있어. 이 찬사지는 예전에 족장 계열이에요. 예, 족장 계열. 그래서 이걸 좀 푸세미에서는 뭐라고 이제 구분하냐면 간등군제라고 하더라고. 간등군제. 그래서 그 간등제 중에 간을 바탕으로 한 군제, 예전에 부족장을 바탕으로 한 군제를 간등군제고, 그 다음에 그 부족장에 따까이도 있죠. 따까이도 후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비간등군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용어 자체가 뭐 그런데 뭐 그냥 참고자만 알아주세요. 예. 자, 찬사지라는 것은 족장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많은 것을 봐 여러 종류의 족장 명칭이 고대 국가에도 하나의 간등책을 편찬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라는 17간등은 이론적인 간등 조직이지만 그것이 평균적인 구성되게 아니라 그 안에 몇 개의 핵선이 그어져 신분제도 연관됐다. 그래서 신라 간등 조직은 골품제도와 연결됐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신라 간등제도와 골품제에 관련된 거, 골품에 따라 상한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진고는 1간등이 2벌찬까지 승진했고, 자, 여기 찬이 보이죠? 찬. 여기 찬이 보이면 뭐라고 했죠? 예전의 조상들이 뭐였다? 족장.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족장층 후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육두품이 이제 6위는 아찬이다. 원래 아찬은, 요 아찬이니까 이것도 그 족장층 후손들만 올라갈 건데, 나중에 육두품 세력들, 두품 중에 육두품들이 여러 가지 왕권, 내분한 그 계열의 왕권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냐면 창계열을 육두품에게 떼어준 거야, 이거는. 나중에. 이게 이제 푸셈에 나와요. 푸셈에. 예. 그래서 창계열이 육두품이지만 실제로 창까지는 누구였다? 창계열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부족장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계열까지. 예. 자, 그래서 있고 오두품 10의 대나마 뭐 이렇게 해서 했죠. 근데 이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뭐가 설정됐어요? 여기에 중위가 설정됐죠. 중위가. 그래갖고 어차피 대하자는 빼고 이건 아자에서 분할돼 나온 거니까 4개가 여기 4개 중위가 설정됐어.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예를 들어갖고 그 육두품은 이제 아차는 그대로인데 요게 붙는 거죠. 1중하차, 2중하차, 3중하차, 4중하차. 그래서 4중하차는 어디와 비슷해? 이별차가 등급 비슷한 거야. 그래서 명칭은 그대로인데 대우는 뭐다? 계속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중위제가 있죠. 우리나라도 교감 교장 못된 사람들에게 그 수석교사제를 해가지고 어느 대우 관리자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중위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두품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오두품 여기 보시면 이게 있지만 대나마에 설정됐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게 그 아차는 대나마까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까지 이제 해갖고 중위가 또 설정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위제가 있었다. 예, 구중 남하까지 설치됐고. 그래서 이렇게 중위제를 둬서 요게 중위제의 의미가 있어요. 신라사의 골프의 강도의 제한을 중위제로 보완한 것이다. 요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중위제를 왜 뒀냐? 신라사회가 골프에 따른 간등의 제한을 뭘로 보완하기 위해서 중위제로 보완하기 뒀다. 아마 중위제의 어떤 의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중앙정치제도는 고대 국가 발전에 따라서 점차 정비 확대되었다. 제일 먼저 버프왕 때 병부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신라 초기 이벌찬 대보가 그 정부와 군사를 나눠 간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군사 기능이 중요한 데 나오죠. 이거는 뭐 또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병부가 상당히 주도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사를 총괄 상대 등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행정 기능보다는 진골 출신의 대신인 대등의 대표자로서 귀족 회의를 주재하고 귀족설 대변 성격이 강했다. 이런 것들. 자, 점차 정무를 담당했던 중앙 간부가 설치됨에 따라 국가권이 강화되고 여기에 귀족세의 대표 상대 등과 전제화된 국왕권의 조화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진흥왕 때 정무기관 중심인 풍주가 설치되고 북무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여러 간부들이 분할 출시돼요. 그래서 진평왕 때는 위화부, 간등을 간장하고 조부, 예부 이런 것도 있고 651년에는 진덕왕 때는 이 기존의 풍주가 뭘로 분화되죠?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돼. 집사부는 뭘 담당하는 거야? 국가의 기밀사무. 그 다음에 재정을 공부하는 창부 이렇게 분화되죠. 그래서 집사부는 국왕 밑에 중추기나 기구가 되고 그 장관이었던 중시는 왕권의 방패제 역할을 놓았다. 이 중시가 나중에 뭘로 바뀌죠? 경동왕 때 시중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죠. 명칭이. 그 다음 시중이라는 말은 원래 문화시중이라는 말 아시죠? 중국에 간제를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흥동왕 때인가? 흥동왕 때 집사부가 뭘로 바뀌어요? 집사성이 되죠. 명칭이. 자, 지방제도는 먼저 왕경에 따라서 이제 육부가 있죠. 금랑, 사랑, 모피 등등 육부로 구성됐고, 이들은 종래의 부족적 정통을 행정적 조직으로 개편된 거다. 이거 예전에 시험 나왔죠. 왕권이 강화되면서 육부의 변천 과정 쓰는 거, 성격 변천 과정. 자, 그러나 진흥왕 순수부의 중고 기록에 따르면 익명 앞에 반드시 그 사람의 소속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름을 볼 때 이름밖에 없었고 성은 없었어요. 성. 이름만 있었어. 성 대신에 그 앞에 뭘 붙였냐면 소속 부명을 붙였어요. 나는 탁부의 그 누구누구다. 개똥이다. 이런 식으로. 성이 도입된 건 언제냐면 신라를 기준으로 볼 땐 6세기 중엽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성을 쓰고 있잖아. 성씨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도 같이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6세기 중엽에 그 당시 김진흥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김진흥이 사신을 파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김은 성이고 진흥은 뭐죠? 진흥왕의 본명이죠. 예. 그래가지고 성이라는 명칭이 여기 나와요. 처음으로. 그래서 원래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고 그때 성을 쓸 수 있는 것은 6세기 이후에 왕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확대돼 나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다 성 쓰잖아. 조선시대 후기는 개나 소나 다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삼국시대 때 그 6세기 이후 때는 그 고려 초창기 중기까지만 해도 성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지배층만 쓸 수 있는 거야. 피지배층은 성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성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소속 분명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육부의 소속은 왕경이 17가는 경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외이인데 원래 경위와 외이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통합이 되죠. 뭘로? 경위도 통합이 돼. 이원화된 제도를. 그 다음에 전국의 소경제도와 주, 군, 촌 이런 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보세요. 이거는 뭐 어디가 소금을 설치했고 어떻게 설치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뒷장 넘어가서 신라의 군사제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와 연결돼 있죠? 지방제도와 연결됐어.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그 왕경이나 그런 지방에 그런 서당이나 육정 같은 군대를 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골품제 내용을 볼게요. 자, 신라 사회체제는 골품제도에 의해서 짜여진 엄격한 신분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골품제도 왕경 안에
왕족, 귀족 및 고대 국가의 팽창 과정을 봉합된 지방의 족장생을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혜에 따라서 골품의 등급에 따라 달리에 정해진다. 이게 골품제도 형성 배경이죠. 형성 배경. 그래서 연맹왕국 체제에서 중앙 집권 체제로 넘어가면서 부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력 범위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 뭐다? 골품제도고. 이 골품제도 어디와 연결되죠? 간등제도 또 연결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골품에 일단 들어간다는 자체가 국인이란 계급, 지배계층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골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 자,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죠? 골제와 두품제로 구성되어 있죠. 골제와 두품제. 그리고 골제는 뭐와 뭐가 있어요? 성골과 진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골과 진골은 있고, 두품은 1두품에서 6두품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골품제가 뭐냐면 한 번부터 딱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건 내문왕기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국인 세력도 있죠. 그걸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됐냐면 버프왕 때 만들어졌어요. 버프왕 때 완성했죠. 그래서 이제 성골과 진골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 이거? 안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뭐 박석김이 있었는데 세계성이 있는데, 그래서 박석김끼리 결혼하면 성골이 되는 거고, 박씨와 다른 성씨, 그러니까 박석김 중에 다른 성씨와 결혼하면 뭐 진골이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통론처럼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또 학원에도 또 가신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병도하고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한 거야. 안 맞아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뿌셈에서는 성고는 왕이 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이고 진고는 아닌 사람을 말한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야. 그러니까 되게 견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그 징평왕 때, 교과서에 징평왕 때 뭐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핏줄 강하게 성골 개념 만들었다. 그 나머지는 진골이라고 했다.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에요. 예. 그래서 성골과 진골이 뭘까 하는 걸 정리할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 없어. 이거는 말이 많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수밖에 없는 게 삼국사기에 성골과 진골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올 것 같죠? 별로 안 나와요. 기록에 보면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어. 말이.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 논쟁이 된 거죠. 자, 통론 읽어보면 원래 신라의 골품제도는 성골과 진골 두 개의 골과 그 다음에 6두품과 1두품에는 6개 두품 항이죠. 8개 등급이 나눠졌다. 이거 가운데 성골과 진골은 왕조고 처음 보는 성골만이 왕이 되었지만 성덕여왕 때 성골이 손을 대고 무여왕 때 어디만 왕이 됐죠? 진골만 왕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성골과 진골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말한 성골과 진골의 차이점은 정확한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 가지 설만 있을 뿐이야. 요즘 설설이 이렇게 해갖고 자 진고는 김씨왕족과 전왕족이면서 중국의 왕비족 박씨 그리고 새로 복속된 본가야 왕족이 신기족 김유신 가문이죠. 그래서 1신분의 특권을 누렸고요. 그런 진골 아래에 있었던 6두품이나 1두품까지의 신분 등급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국에 확성된 육촌과 뒤에 신라에 복속된 족장의 후예로서 그 세력에 따라 등급을 달려요 형성되고 있지만 모두 왕경에 살면서 중앙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골품제도도 아래로부터 붕괴됐는데 통일 신라 이후부터는 3두품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이 있다가 그 후에 4두품도 거의 평민화됐죠. 그래서 이들의 골품은 그들의 혈통 가뭄에 존비했다 결정됐고 이들은 이로부터 정치적 진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분 차이가 발생됐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와 연결됐다고요? 간등제와 연결돼 있어.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이라든지 그런 차라든지 일상생활 용기까지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어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신라의 정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진국이족들은 국살회의라는 제도, 하백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하백은 그 진골 출신의 고관인 대등들이 합자해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회의해서 결정하는 모임이다. 여기에서 만장일치 원칙이 적용되며,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거는 그냥 형식상인 거고, 사전에 뭐죠? 다 협의를 보고 그 다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만장일치 처음부터 합의 없이 그냥 만장일치를 하려면 이게 회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생각이 다 다른데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합의 보고 나서 이제 형식 통과했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하백회의는 주제가 누구였다? 상대등이었다. 그래서 이런 하백제도와 상대등의 존재는 왕권의 전제가 진행되면서 귀족 연합적 정치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외워두세요. 귀족 연합적 정치를 반영하고 있다. 정상화문 얘기할게. 그 다음에 신라의 한왕도인데, 자, 신라의 한왕도를 보면, 신라의 한왕도 역시 진골귀족 중심의 청소년 집단을 조직하여 군사적 기능을 띠게 되었다. 한왕도는 신족사의 사회 공동체에 있었던 청소년 조직을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 거야. 그래서 삼국강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종래의 청소년들 공동체 유지에 새로 재조직한 제도를 할 수 있다. 자, 이 한왕도는 진골 출신의 한왕 참모를 중심으로 그 수백 명의 낭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은 무술과 도의를 닦고 명산 대천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시가와 음악을 즐기며 인격을 도약하고 나라에 충성심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원광 목사가 그 세속 5개를 제시했죠. 이건 뭐 쉽지만 사군이춘, 충으로서 군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사친이요, 효로서 어버이를 섬기고, 교이신, 신이로서 동물을 벗어 삼고, 인전무태, 전쟁에 임하여 후퇴하지 않는다. 살생유태는 그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충, 효, 신 이런 것들은 불교적인 도덕관보다는 뭐와 관련됐죠? 유교 사상과 관련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임전무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복적 고대 국가 어떤 것들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살생육택은 불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유불의 융합이야.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무술을 닦고 충성심으로 단결된 한왕도는 삼국 상징의 선두에 서서 신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김유신이나 사담, 간찬 같은 그게 뭐냐면 한왕의 용전을 말해주고 있다. 신라에서는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민전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제할 때 하는데 이걸 뭐라 연수 유답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있었고, 그 대신에 국가에 대한 조세, 공부, 요역 같은 걸 부담했는데, 그래서 신라는 일찍부터 품주라는 세를 관장한 간부가 설치됐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뭘로 분화된다고 해서 진덕명 때요. 집사부하고 창부로 분화되죠. 그 다음에 징평왕 때는 공부를 관장한 조부가 설치되어 전국적 조세행정 체제를 체계되는데, 특히 법포왕 때 영천에 청제비를 있어요. 남상 신성비고 있고, 이게 상당히 그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의 여각 체제, 노동력 동원 체제 알 수 있는 비문 중에 비문인데, 그래서 청제비하고 영천 청제비하고 남산 신성비 외워두세요. 그 비문을. 요때 남산은 지금 서울의 남산이 아니에요. 경주에 가보면 남산이 있어. 남산은 신성비를 썼어. 그러니까 새로운 산성을 만들어. 왜냐면 그 금성 서라보는 우리가 아는 나성이 없어요. 그리고 성을 뭐랄까 도시 전체를 보호하는 나성이 없고요. 주로 이제 뭐냐면 산성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매각 산성을 만들어서 적을 보호해요. 적으로부터 침입을. 그래서 이제 산성을 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문화 부분은 건너뛰고, 그 문화 부분 나중에 할 테니까 건너뛰고, 뭐 발해사나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지금 했던 거 있죠? 서브노트 했던 것도 같이 연관시켜서 이제 계속 읽을게요.
강독할게요. 자, 이거 좀 쉬었다 가죠. 이군요.